예, 오늘 매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게 있죠. 펜앤마이크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매주 금요일에 하죠. 이번엔 동대을 지역이죠. 국민의힘 김경진 후보,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 두 후보 간의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 드러난 수치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전국 의석수, 지금 각 정당별로 이 전국 의석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300석 중에 전국 의석수 국민의힘 몇 석, 더불어민주당 몇 석, 뭐 새로운 미래, 그 다음에 개혁신당 이런 정당들이 몇 석을 300석 중에 몇 석을 차지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사실 업무너 별명을 가졌고 매번 20대, 21대 어떤 총선할 때마다 180석, 국민의힘 뭐 38석 이런 걸 딱딱 찍어서 업무너란 별명을 갖게 됐죠. 업무너가 자랑스러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한테 제가 아직 여쭤보진 않았습니다. 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엔 두 번 보니까 좋네요. 그래요? 예, 수요일에도 보고 금요일에도 보고. 정말 좋습니까? 예, 아주 기분이 좋아요, 보면. 네, 뽀뽀 한번 할까요? 이 공개적인 방송 자리에서는 금지할 행동이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이 있죠.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예, 오늘 엄경영 소장님하고 동대을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표를 하고 전국 의석수 예측하는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대을 김경진, 장경태 여론조사 결과 공개해 주시죠. 네. 여론조사는요, 공개하기 전에, 공개가 벌써 됐네요. 저 보시면서. 아직 이제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여론조사는 사실 달리는 자동차, 흐르는 강물, 저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한번 형성되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쭉 흐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하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렇게 한번 이 새가 붙으면, 기온이 붙으면 잘 안 꺾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꺾일 만한 어떤 격변이 있을 때. 근데 제가 제 자랑하는데 굉장히 서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 오셨을 때 모든 언론이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우리 그 유튜브를 가끔 보시는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갖고 희망이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메시아가 될 거다. 메시아까지 얘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은 메시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줄 새로운 인물을 찾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안철수가 그렇게 등장을 했다가 지금 조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돼 있죠. 그리고 이번 선거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해서 정말 이 침묵하는 보수들을 깨워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론조사는 흐름으로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흐름이 한번 생기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대문 장경태, 김경진 양자 대결 한번 보시죠. 네. 저걸 보시면서요. 다소 조금 실망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45대 40. 그러니까 김경진 후보가 조금 이제 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동대문이 지난 총선 때는 무려 20%포인트나 그 많은 격차로 졌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은 10.74%포인트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가 1.03% 조금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때는 그 격차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6.11%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이필영 후보가 이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동대문이라는 지역의 그 여건이 보수 강세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대문 갑을, 원래 이제 갑이 그 구도심, 원도심이고 을이 신도심인데 최근에 동대문 갑은 거의 이제 개발이 마무리돼서 오히려 보수 쪽으로 조금 흘러가 있고요.
동대문 의료는 이제 개발이 되긴 됐는데 옛날에 됐던 지역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동대문 전체가 저는 이제 보수 우위 지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요. 이 개혁신당으로 넘어간 허은하 전 의원이 여기서 열심히 이 표밭갈이를 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경진 전 의원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광주에서 허은하 전 의원이 계속 표밭갈이를 하다가 개혁신당으로 넘어갔는데 아마 이제 보수 결집이 아직은 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의 인지도 이런 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실망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구체적인 통계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그 전에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정당 지지도하고 연령별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게 좋겠네요. 아까 이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20% 정도 이겼고 21대 총선에서는 장경태 후보가 약 11% 민주당이 앞섰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5% 정도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로 나왔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1% 약 6% 정도 지금 추세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 중에 지금 나왔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조사를 하는 지역은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은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상당히 앞섰던 전통적으로 텃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약세했던 지역, 그런 지역 중에 격전지로 지금 바뀌고 있거나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뭐 2, 3%, 한 4, 5% 지는 건 과거에 비하면 오히려 굉장한 변화라고 하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민주당 텃밭 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과거에 지난번에도 예를 들면 영등포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계양을도 그렇고 다 그런 데를 조사하고 있고 지금 동대문을도 앞서 20대, 21대 총선에서 봤다시피 뭐 20%, 10% 민주당이 앞선 지역인데 지금 오히려 22대 총선에서는 상당히 줄어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번 지금 저희 조사 중에 한 5% 정도로 지금 아직은 김경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밀리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정당 지지도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또 연령별로 세대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역할을 바꿀까요?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자, 양자 대결에서는 이제 5%포인트 정도 지는데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오차 범위가 4.4%니까 8.8%포인트까지도 어느 후보가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체적인 통계보다는 그냥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죠. 예. 네, 정당 지지도 지지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당 지지도는 좋습니다. 뭐 36대 35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양 후보의 격차가 나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제 보수 결집이 조금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런 보수 세력이 김경진 후보 쪽으로 아직은 결집이 안 됐다. 이런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김경진 후보가 아직은 인지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근데 인지도 문제는요.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저는 2, 3주 정도면 인지도 문제는 이제 깔끔히 해결이 돼서 아마 지금도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거의 이 세대별 투표율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저는 세대별 투표율이 거의 한 4 내지 5%포인트의 격차를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만큼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는 초박빙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연령별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연령별, 세대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남녀 차이는 별로 없고요. 남녀 차이는 이제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로 좀 보시면, 지역으로 치면 답심리 2동, 장안 1, 2동.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김경진 후보가 우세한 지역인데요. 아마 여기가, 재개발이 돼서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20대, 30대는 이제 그 장경태 후보가 조금 앞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20대, 30대 민주당 지지율은 소극적인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막상 개표함을 열면 20, 30대에서는 비슷하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이 강력한 민주당 지지 기반인데 저기서는 이제 거의 더블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 50대는 이제 최근 그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약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50대가 우리 사회의 허리 내지는 중추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안정희구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나오는데 아마 그 50대 실제 표심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한 55%,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45%, 그래서 큰 차이가 없을 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는 앞으로 조금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대, 70대에서는 뭐 상당히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60대는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유권자 비중은 대략 한 30%인데 실제 투표자 비중은 40%가 넘는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은 60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4050은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2030은 이제 한 20% 초반으로 줄어드는데 남녀로 나뉘어져서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60대와 40대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른 연령에서는 5 내지 10%포인트 민주당이 앞서지만 40대와 60대에서 생기는 그 갭을 메꾸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일부 지역하고 연령별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엄 소장님은 유권자 지형에 이렇게 변화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연령 세대별도 그 유권자 지형의 변화의 하나의 축인데 다른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인 수하고 실제 투표자. 네. 그러면 이제 유권자 지형 문제하고 좀 최근에 이제 정치권의 상황과 좀 연계시켜서 좀 간략하게 여론조사를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번 선거에 3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그 이제 민주당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여소야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이거를 이제 그 이중 권력 내지는 분점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게 이제 정부는 이제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죠. 다만 정부의 힘이 훨씬 세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거의 2년 동안 발목을 잡아왔다. 그래서 이 정권 심판에는 야당 또는 이재명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완전히 개판 쳐놓고 다시 와갖고 지금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는데 어제는 뭐 양평까지 갔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정권 심판 논리는 별로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권은 되게 민생, 한동훈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컨셉이고요. 이 민주당은 개딸 공천, 그 다음에 이 정권 심판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이 대결에서는 이 포지티브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민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권자 지형은 방금 이제 허현준 앵커 말씀하신 유권자 지형은 60대 이상은 이제 국민의힘, 4050 민주당, 2030은 남녀 이렇게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유권자 비중과 투표자 비중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은 선관위에서는 선거인이라고 합니다. 선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선관위 말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선관위가 얘기하는 그 이제 선거인 비중은 60대 이상이 31, 그 다음에 4050이 37.5, 또 2030이 3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로 이렇게 비중을 나누어서 계산을 해보면 60대 이상이 41, 그 다음에 4050이 38, 또 2030이
21, 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고, 특히 서울에서는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국민의힘이 석권할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은 초박빙 상태다. 오차범위 내의 어떤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유권지의 지형이나 현재 세대별로 상황을 볼 때 초박빙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좀 빠르게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전국 의석수 한번 예측해 보겠는데요. 각 권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자세히 분석, 시간상 자세히 분석할 수는 없고 큰 아웃라인을 쳐서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개 권역을 나눠서 하겠는데요. 먼저 전라, 제주 쪽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라, 제주 총 31석이 있습니다. 31석이 있는데요. 21대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광주가 8석이죠. 광주 8석 다 민주당이 이겼죠. 이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에서 조금 눈여겨볼 지역은 이게 김윤, 이 동대문에서 뛰던 김윤 예비후보가 광주 서울이요? 예, 광주 서구 을에 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서구 을에 이낙연 대표가 나올지 그게 좀 관심사인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광산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광산구 을에 이제 민영배 의원인데,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아무튼 지역구에는 출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출마할 것처럼 네.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구 을이 주요 관심사고요. 전 동남을의 박은식 대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박은식 대표요? 네. 호남 대한포럼의 그 대표이시고 의사인 분이 있잖아요. 비대위원도 하고 인재 영입위원도 했던 박은식 대표 아주 훌륭하고 창창한 미래 전도가 보이는 박은식 대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이건 사심입니다. 네, 광주 을에서 열심히 뛰시고, 네. 선당 후사 또 있으니까 중앙당에 오셔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전라, 전북이죠? 전북은 10개 의석이 있습니다. 10개 의석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서대문 갑에서 뛰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남원 장수 출신이죠. 남원 네. 장수 출신이고, 이번에 이제 원래 전북은 한 석이 줄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런데 억지를 부려갖고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고, 지역구 10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용호 의원이 뛰었던 남원 장수, 이제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었는데, 서대문 갑에 와서 당선하면 되죠, 그리고 전주시 을이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 전주 갔을 때 이제 행사 방해했던 진보당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비례대표 정은천 의원이 뛰고 있고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이번에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렇게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천 의원도 사실 만만치 않죠. 경쟁력을 저렇게 하면 만만치 않기는 할 겁니다.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 진보 결집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 정은천 의원의 당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 2번이나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화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 을을 이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좀 그 10석은 국민의힘이 좀 어렵다.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갈 거다. 다만 전주시 을에 변수가 있다.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라. 전라 호남 지역 중에 전남, 제주. 전남. 네. 전남도 21대에는 이제 전남, 제주 함께 묶어서 13석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다 쓸어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남하고 제주는 아마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긴 한데요. 여기 순천, 광양, 광양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뛰고 있는 지역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정현 전 대표는 이제 순천에서 2번이나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고요. 저도 이분하고 이제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뜁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하면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전거를 타고 계속 지역을 돌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뗍니다. 그래서 저분은 뭐 이번에도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마침 여기에 이제 권향엽 그렇죠. 전 김혜경 씨 부실장을 그러니까 여성 전략 특구 회귀한 이름으로 공천하려고 했다가 반발이 나서 이제 지금 다시 경선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공천을 하든지. 그러니까 욕을 그러니까 억지로 여성자를 붙여갖고 욕을 2배로 먹었죠. 그리고 지금 판세가 굉장히 안 좋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유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이 끝나도 아마 상처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지역도 저는 이정현 전 대표 선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13대 0 이렇게 했는데요. 12대 경합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좀 합산해서 전라 제주 전체를 한번 보면요. 네, 한 31개 의석이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민주당이 30개, 그리고 나머지 한 석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나 정운천 의원이나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보수적으로 31석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다 보수적으로 봐서 31석 다 차지하지만 전주을 정운천 후보, 순천 광양을 이정현 후보는 승산이 있다. 다만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전라 지역을 일단 민주당 쪽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부울경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울경으로 하겠습니다. 부울경. 부울경은 지금 거의 공천이 마무리됐죠. 일단 부산은 18개 의석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구 변동이 좀 있는데, 이게 그 강서갑이 이제 북강서갑인데 강서갑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강서갑의 전재수 의원,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서 구청장도 여러 번 출마를 했었고요. 토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낙동강 멜트의 핵심 지역구가 북강서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기를 이제 그 국민의힘이 탈환하면 낙동강 멜트 전체를 다, 그러니까 울산 북구 빼고 지금 김해 갑을까지 총 6개가 있는데요. 저기를 다 저는 탈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이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 그 민주당이 3개 지역이 있어요. 사갑의 최인호, 그 다음에 남구에 원래 이제 남구을이었는데 지금 남구로 바뀌었죠. 남구에 박재호 이렇게 3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사가을의 조경태 의원 여기가 5선이거든요. 예. 사가을에서 5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부산 지역의 민주당 세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병수 의원을 투입을 하면서 무난하게 이 낙동강 멜트를 탈환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18석 모두 국민의힘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0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울경 18석 국민의힘이 다 차지한다. 예. 울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울산은 6개 의석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5개, 울산 북구에서 이상한 의원이 1석,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했고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 박대동 의원이 이제 뛰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상원 의원도 지금 무소속으로 이제 네. 출마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그 야권 단일 후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울산은 뭐 그러니까 거의 다 저는 이제 6석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남구 갑에 이채익 의원이 컷오프 됐는데 이제 무소속 출마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뭐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소속 출마해도 남구 갑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총선에서는 6석 모두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울산 6석, 국민의힘 6석 분석을 해줬고요. 경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남은 16개 의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12석, 민주당 3석. 민주당 3석은 양산을 김두관 그리고 김해 갑을 민홍철 김정호 이렇게 3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금요일에 남자는 아니고요. 저 수요일도 나옵니다. 네, 수금 남자로 해주시죠. 그러면. 수금 수금을 남자. 많이 하고 다니는. 저희 수금을 잘 해주셨어요. 홍보도 잘 해주셨어요. 수요일 그 10시에 나와서요. 격전지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또 재밌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남은요 양산을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제 김두관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맞붙고 있는데 두 분 다 친화력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 2위를 이제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악수만 한번 해도 바로 지지자가 돼버리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1% 남짓 이겼어요, 김두관 의원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김태우 의원이 낙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네, 굉장히 격차가 크더라고요. 김태호 후보가 굉장히 빨리 앞서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는 이미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거가 아직 끝난 데가 저깁니다. 이 김해 가불이 아직 안 끝났다, 선거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기가 지난 총선 때 민홍철, 김정호가 모두 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좀 다소 났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좀 발휘되는 지역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15%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가불도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조혜진 의원을 투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론조사 지금 자료가 없지만 상당히 앞서는 걸로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해 가불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16개는 이번에 아주 무자비하게 국민의힘이 쓸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 16석 국민의힘이 다 석권한다. 그러면 불경 전체 의석수 한번 볼까요? 네, 불경 전체가 40석이고요. 저는 모두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긴 단 한 석의 유출 가능성도 없습니다. 믿고 그냥 이 수도권만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경 완전히 싹쓸이한다. 네. 네. 40석 중에 한 석도 아마 민주당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다. 다 석권할 거다. 예. 대구 경북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대구 지역, 대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대구는 이제 12개 의석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11개, 홍준표 의원이 한 석,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수성으로 출마했죠, 수성으로.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12석이 됐는데, 이번에도 대구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그 유영하 변호사가 달서갑에 공천이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갖고 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삼는데요. 사실 대구 경북은 신화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져 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신화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화의 땅에서 한 명 정도 이제 그 좀 다소 억울한 이런 탄핵 국면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이제 이렇게 좀 도와준 그런 이제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저는 충분히 공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홍석준 의원하고 여론조사는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비슷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훨씬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그 국민의힘만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여기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예. 여기 문재인 대통령 2명 챙겼다면서요? 윤건영하고 고민정이요. 네, 윤건영 의원하고 고민정하고 둘 다 또 단수 공천해버렸잖아요. 예. 임종석은 완전히 버리고. 임종석은 순위가 밀렸어요, 항상. 밀렸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된다, 이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구 전선 이상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구 12석 국민의힘이 다 차지한다. 이 지역 중에 중구, 남구 저는 도태우 후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전선에서 앞서 싸운 분이기 때문에 도태우 후보 굉장히 경선을 뚫고 들어와서 하여간 국회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여러 기적은 아니지만 여러 일들을 많이 좋은 일을 해주리라고 봅니다. 예, 대구 먼저 해드렸고요. 경북 지역 한번 볼까요? 네, 경북 지역은 1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대구보다 한 석 많은데요.
다른 지역은 뭐 전혀 그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경북 경산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했는데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제 거의 한 4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지현 후보 신인이죠. 네.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조지현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누가 되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돼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예. 국민의힘 13개 모두는 아니고 12개. 최경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보시는군요, 그냥 아예. 네, 그래서 어차피 입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석과 0.5 이렇게 보는데요. 입당하면 0.5는 1이 되겠죠. 예. 경북 13석 중에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국민의힘 12, 무소속 최경환 후보 될 가능성이 있다. 합당을 이제 나중에 입당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그런 결과.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 최종 총 의석수 합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이 25개인데요. 24석의 국민의힘, 그 다음에 무소속 하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결과 발표해드렸고요. 자, 충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 대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충청도 넘어가기 전에요. 네. 이제 지금 34분이 벌써 됐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열흘 전쯤에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의 저자입니다. 책은 아니지만 지금 내일 책 구상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이슈가 됐어요. 엄청 이슈가 돼서 제가 사실 이제 그 얘기를 그 라디오 방송에서 수요일 5시 반쯤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MBN 지하세계라는 유튜브를 찍고 딱 나오니까 완전히 제가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그 6% 나왔다고 아까 어떤 분이 올렸어요.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차기 주자 지지율. 차기 주자 지지율 조사를 했어요? 예, 한국갤럽 아까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국이 6%나 나왔어요? 예, 6%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열흘 전에 한 얘기가 바로 이렇게 현실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업무너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되게 상황이 어려워서 여론조사를 10개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10개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일부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이게 이제 여론조사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후원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가 여론조사 충실하게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6%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몇 프로입니까? 조국이 3%로 나오는 거 같네요. 3%요? 예. 3%도 이제 시작 단계면 굉장히 많이 간 거죠. 네네. 3%로 시작했다. 일단 그렇게 여기 지금 제가 틀린 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잠깐만요. 한동훈 위원장 24%, 이재명 23%, 그다음에 조국과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이 조국이 3%,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빨리 또 가겠습니다. 충청, 세종. 예, 충청 중에 세종, 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전은요, 세종 2석 있고, 대전은 7석인데요. 지난번에는 7석 모두 민주당이 쓸어갔습니다. 세종은 갑을 두 지역 다 민주당 가져갔는데요. 여기 홍성국 의원이 이제 금융 쪽에서 민주당으로 영입된 케이스고요. 근데 저분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종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약간 간발의 차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제 세종 갑은 원도심 지역이라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세고 그 다음에 세종을은 이제 신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 갑은 국민의힘, 그 다음에 세종을은 민주당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은 이제 총 7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번은 7개 선거구 다 모두 민주당이 이겼죠. 그래서 대전을 보시면 서구 가불이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저게 호남에서 이제 논산을 거쳐서 서구 가을로 이어지는 그 통로거든요. 그리고 동구는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구였고 보수세가 다소 센 지역이죠. 그리고 중구는 이제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역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대덕은 박영순 의원이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가을이 민주 강세 지역이라면 동구, 중구, 대덕 여기는 보수세가 다소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구, 중구, 대덕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고요. 유성 가을은 이 선거 때마다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대전의 스윙부터 지역인데요. 유성을에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했고 또 여기에 원래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이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유성을에 나오면 상당히 이제 접전을 펼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 유성 가을도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대전 서구을을 다뤘어요. 대전 예. 서구을을 다뤘는데 여론조사 꽃 김어준의 여기서 이제 그 여론조사 발표에 있는데 양홍규 예비후보가 대전시당 위원장인데요. 6%포인트 차로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한 5%포인트 정도 하우스 이펙트 때문에 이게 거품이 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을에서 이겼다는 거는 어쩌면 대전 7석을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서구 을이 대전시청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도가 높고 지금 이제 보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에 계시는 형님들하고 전화를 해보면 서구 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수적으로 보고 지금은 현재는 약간 밀린다 이렇게 본 건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통계를 뽑으면서 너무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아갖고 일단 이제 대전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 7개 중에 5대2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합치면은 국민의힘이 6, 민주당 3 이렇게 이제 구분을 세종 대전 합산해서 총 의석수 9개 중에 국민의힘 6, 민주당 3 그렇군요. 네. 자, 충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충남은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6석을 한 장 많았고요. 국민의힘이 5석.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만 저는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천안을인데 여기는 이제 박완주 의원이 성희롱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꽤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천안을은 민주당 강세로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천안병은 이제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 7%포인트 차로 지난번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 이제 저는 접전 내지는 경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부여, 보령, 서천,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아산을입니다. 아산, 강훈식 있는데. 네, 강훈식 의원 97그룹의 선도주자인데요. 네. 강훈식 의원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도 우세하지 않을까. 강훈식 상당히 강하죠. 네,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당진 내 어기구 의원이 있는데 어기구 의원이 여기서 2번 된 거는 보수표가 분열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늘 45에서 48%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기구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보수가 거의 2명이 나와서 25, 25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 분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진은 무난히 탈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11개 지역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저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논산 계룡. 예. 네, 김정민 의원이 있는 곳인데 김정민 의원이 이번엔 여기서 안 나오고 세종갑으로 출마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산 계룡도 이번에는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탈환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탈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렇게 되면 8석 대 3, 8대 3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충남 11석 중에 국민의힘 8, 민주당 3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천안에 찾아갔죠. 격전지가 2곳 갑, 을이 있기 때문에 갑은 상당히 무난히 이길 거지만 을이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어서 천안을 찾았던 걸로 보이고, 예, 충북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넘어가기 전에 그 예. 병도 저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 그 병. 예,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이제 분류를 하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접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은 잘하면 아니고 거의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북으로 가겠습니다. 네. 충북은 이제 총 8개 의석이 있죠. 충북 8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3, 민주당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한 석이 정우택 의원이 있는데죠. 청주 상당. 여기는 지난번 재보궐을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고, 그럼 이제 4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2개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2개만. 지난번에 제천 단양이 아니고요. 증평 진천. 여기가 이제 3%포인트 차로 졌어요. 그리고 충주 서원. 여기도 3%포인트 차로 졌고. 그래서 저는 서원하고 증평 진천은 이제 이번에 탈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지 분위기도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변재일 의원은 컷오프 됐죠. 충북 청원. 그리고 도종환 의원이 있는 청주 흥덕은 현재 경선 중인데요. 아마 요 2개가 조금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변재일 이슈 때문에 청원하고 흥덕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청주시장 때 무려 18%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그 2석 정도를 민주당으로 분류를 했지만, 어쩌면, 이 8석 다 국민의힘이 석권할 수도 있습니다. 석권할 수 있지만 지금 보수적으로 봤네요. 네,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네, 네, 충북 전 석권 가능하지만 일단 민주당 강세 지역을 좀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을 민주당 쪽한테 봐주고 충북 지역의 의석수 8석 중에 국민의힘 6, 민주당 2석 이렇게 지금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예, 충청도 전체 의석수 좀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충청도가 28석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묘하게 이제 뭐 이 호남이랑 그 균형을 맞추려고 28석인데요. 충청도 인구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은 광주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7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석 늘려야 되고 천안, 아산 이런 데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석 늘려야 되는데 이제 전라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그 28석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관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20, 국민의힘 8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역대자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뿐만 아니고 청주, 흥덕, 청원 그리고 이 천안, 병 이런 데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충청, 석권 상당 대다수 지역을 석권할 수 있겠네요. 의석수 28개 중에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 8, 그중에 한 2석 정도는 국민의힘이 더 올 가능성도 있다 하면 상당히 충청 지역을, 중원 지역을 상당히 장악할 수 있겠네요. 예. 넘어가기 전에요. 최욱자님이 아주 쪼맨 후원합니다 해주셔서 댓글 주셨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위에서도 아까 다른 분이 후원을 해주셨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강원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면요, 우리 그 제작진이나 허영준 앵커 한 푼도 안 가져가고요. 예. 모조리 여론조사 비용으로 여론조사 한 번 하는데 저희가 실비 수준으로 하는데도 한 4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펜앤마이크 TV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범경윤 소장님이 능수능선하게 장사를 잘합니다. 지금 후원 계좌 저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게 후원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척하면 이게 앵벌이 피로도가 쌓여서 앵벌이 소장이에요. 이 시청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쓰이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원 지역 한번 볼게요. 강원도는요, 딱 2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8석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4대3, 국민의힘 4, 민주 3 이렇게 됐는데요. 딱 2개만 보시면 되는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춘천갑. 여기가 이제 민주당 허영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역구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여기는 뭐 이렇게 넘어올 거로 보고요. 이미 이제 분위기는 많이 국민의힘으로 기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주 을이 다소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여기에 송기현 의원이 현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월 엄씨거든요, 강원도. 그래서 강원 동인일보 총선 자문단인데 그 기자들 가끔 통화를 해요. 그런데 예. 원주 을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대요. 민주당이 좋지 않다고요? 민주당 쪽으로. 그래서 뭐 8석 전부 다 이 탈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의석을 이렇게 승리한다고 내놨다가 나중에 뭔가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어서 일부러 그래서 줄였습니다. 상당히 더 보수적으로 좀 본다. 네, 그래서 7석 대 1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원 8석 중에 국민의힘 7, 민주당 1석 이렇게 예측했고요. 인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빨리빨리 자, 속도를 예, 좀 경기도로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 인천을 먼저 하고 경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이요. 네, 인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인천은 이제 총 14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한석은 무소속, 국민의힘 한석 이렇게 빼고 이제 다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이 입당했으니까 11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인천 서구 갑을이 한 군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제 검단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커지면서 갑을병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를 이겼던 데가 2군데가 있어요. 부평구청장하고 계양구청장. 그래서 저는 여기 그 6으로 분류한 거는 부평 갑을, 계양 갑을, 그 다음에 인천 갑을병 중에 을병 이렇게 민주당 강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 얘기 들어보면 검단 신도시 쪽도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8대 6으로 봤고요. 다만 부평 갑을은 뭐 지금 난립니다, 저쪽이. 그러니까 부평 갑은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한 지역이고요. 네. 민주당 공천을 받은 노정면 전 YTN 기자.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이 다자 대결로 치러지면 저는 그 승산 가능성이 있다. 옛날에 여기 정유섭 의원이 그래서 부평갑에서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평을은 홍영표 의원이 이번에 탈당을 해서 이낙연 주도 민주연대로 갔죠. 예. 그래서 여기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저기도 완전 난장판이라서 좀 봐야 된다. 뿐만 아니고 원희룡 전 국토장관도 4%포인트 차로 지금 따라잡아갖고 네. 굉장히 오늘 이제 오전에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렇게 다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의미에서 8대 6, 국민의힘 8, 민주당 6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개항을은 끝날 때 다시 한번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개항을은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보고 인천 14의석 중에 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6 이렇게 또 보수적으로 보고 8대 6으로 봤습니다. 예. 저희 후원하신 분 한 번 더 네. 거론해 주시고. 이명복 선생님, 지난번에 10만 원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경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경기는 벨트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5개 벨트로요. 메가 서울 벨트를 먼저 해 주실까요? 짧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시청자분들의 예. 요구가 막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메가 서울 벨트. 자, 10개, 총 10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금은 11개. 네, 지금 이제 1개 늘었습니다. 예. 1개 늘었는데 이제 10개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9대 0, 뭐 심상정 의원도 거의 이제 그쪽으로 봐야 되니까 10대 0 이렇게 했는데 이번은 저희가 5개 정도 탈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김포 갑을, 하남 갑을 그리고 구리 이렇게 5개 지역을 봤고요. 심상정 당선 여부는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선거연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향 쪽도 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 좀 보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렇죠. 메가 서울 11석 중에 5대 5 그리고 심상정 기타로 하나 빼놨습니다. 예. 반도체 벨트로 가시죠. 네, 반도체 벨트가 요새 핫 이슈인데요. 총 14개 의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2개가 더 늘어서 16개입니다. 16개인데 의석이 꽤 많죠. 그래서 여기가 뭐 이준석 대표도 나오고 뭐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이제 5개 다 뺏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원병 그리고 수원정 이런 데가 승산 가능성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원모 전 용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마한 용인 갑을 비롯해서 용인 전체가 저는 아마도 탈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평택 병의 유이동은 원터처블 후보라 해도 아주 강자죠. 예, 예. 그래서 저는 16개 의석 중에서 8대8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 8대8 반도체 벨트 8도에 8로 봤습니다. 예, 서남부요. 네, 서남부 지역 보시죠. 서남부 지역은 서남부 지역도 14개, 지난번에는 16개 의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4개로 줄었습니다. 2개 줄었고,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다 쓸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최소 2군데 정도는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안양 동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의왕 가천, 여기는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접전을 펼칠 것 같은데, 일단 보수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서남부 지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네요. 일단 국민의힘 전체 14석 중에 국민의힘 2, 더불어민주당 12석. 근데 2~3석 정도는 더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서남부 봤고요. 동남부 네, 보겠습니다. 동남부 가겠습니다. 부평에 계시는 소나무님이 이제 가능성 있다고 하시니까 화이팅 하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경기 동남부? 네. 경기 동남부는 이제 9개 의석이 있고요. 21대 때는 국민의힘 3석, 민주당 6석 이렇게 나눠 가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총선에서는요, 국민의힘이 상당히 거의 다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남에 사는데 중원도 여기서는 이제 중원 지는 걸로 분류를 했는데요. 중원도 국민의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지금 거기 이제 거기도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윤영군 윤영찬이요? 네, 윤영찬 때문에. 네.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막 그 4분 5열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승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봤고요. 이천, 안성, 광주, 갑을, 여주, 양평 여기는 전부 다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8대1로 분류를 했다가 좀 고쳤습니다. 야, 그래서 조금 의석이 더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지금 보수 쪽이 그러니까 감안을 했군요. 그러면 네. 성남 지역의 2지역을 지금 본 건가요? 예, 민주당 쪽으로? 네, 근데 현재 분위기는 중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중원도 가능하다. 네, 네. 예. 동남부 9석 중에 국민의힘 7,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2석, 1석이 국민의힘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고요. 북부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부 지역은 이제 10개 의석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2개, 민주당 8개였는데 저는 5대5로 봤습니다. 5대5. 그래서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가 좀 신기한 지역이에요. 원래 갑이 원도심인데 저기는 파주 을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파주 을은 이길 것 같고 포천 갑평, 그다음에 남양주 갑평 여기도 이제 승리할 것 같고요. 김성원 의원 양주 을. 그런데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이 있는 양주 갑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 묘하대요. 그리고 의정부 갑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일단 보수적으로 구분을 해서 5대5 이렇게 봤습니다. 네. 북부 10석 중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5석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전체 경기 그럼 의석수 예상 의석수 한번 볼까요? 네, 전체 경기가 60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32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타 한 석은 심상정 의원이고요. 사실 저기도 이제 저는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한 석 정도 앞설 거다 그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 중원 같은 데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또 우리가 막 많이 부풀려져서 의석수 계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60석 중에 27대 32인데 실제로 가면 30대 30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서울은 어떻게 예, 할까요? 서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하겠습니다. 네. 한강벨트. 네, 한강벨트는 15개 의석이 있고요. 지난번 선거 때는 국민의힘 한 석, 용산만 이겼습니다. 나머지 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역대자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2개 정도 가져갈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마포을이고요. 예. 또 하나는 강동을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동을도,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저 지역인데, 이게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동구청장 선거도 11%포인트 넘게 이겼어요. 물론 이제 갑은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은데 아직 여론조사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13대 2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마포을도 아직 여론조사가 안 나와서 결과를 알 수 없는데 다만 지금은 박빙 열세로 일단은 보고 보수적으로 정청래가 이기는 걸로 일단 봤습니다. 근데 이 상황 2주 후에 한번 보면 상황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벨트 15석 중에 국민의힘 13, 민주당 2 예측해 주셨고요. 중부벨트 한번 볼까요?
네, 중구벨트가 총 이제 7개 의석이 있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 쓸어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황금 분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러니까 종로, 서대문, 갑 이런 데를 국민의힘이 이길 거로 보는 그런 그 의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대문, 갑, 을도 두 개 다 이제 뭐 이길 것 같은데 일단 한 석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3대 4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5대 2나 4대 3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3대 4로 일단 네. 보수적으로 보고 현재 일단 7석 의석 중에 그렇게 봤다. 예. 네. 동구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구벨트가 이제 총 9개 의석이 있는데 지금 한 석 줍니다. 노원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한 석이 줄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에는 8석 다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봉, 갑, 도봉을 이런 데가 굉장히 선전 가능성이 있고 중량을도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간혹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저는 접점을 펼칠 것으로 봤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동부벨트, 중랑을, 도봉갑, 도봉을 굉장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민주당 쪽에 조금 의석수를 조금 넓혀줬네요. 그래서 전체 의석수 8개 중에 민주당 8개로 봤는데 3석은 오히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동부벨트 예측해 주셨고요. 서남벨트는요? 네, 서남벨트는 뭐 보나마나인데요. 8석 중에서 지난번에는 한 석을 지난번에 가져가지 않았나요? 서남벨트, 강남벨트, 서남벨트구나. 서남벨트는 지금 국민의힘이 0석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서남벨트는 0석으로 잡았고요. 네. 다만 이제 구로을 같은 구로을, 강서을 이런 데가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좀 지켜보시죠. 예. 서남벨트 한두 곳 구로 포함해서 한두 곳 선전 가능하지만 일단 10석 중에 민주당 10석으로 봤네요. 강남벨트 가겠습니다. 네, 강남벨트는요. 송파병을 제외하고는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이 다 이겼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송파병도 저는 이제 승리할 거로 봅니다. 김근식 예비 후보가 이 꿈에 그리던 배지를 달게 되는 날이 한 30일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8대 0으로 봅니다. 네, 강남벨트 8대 0. 지금 안규령이 이긴다고요? 이렇게 음을 주셨네. 왜? 도봉 지금을 김선동 전 의원하고 아니죠. 김재섭. 네, 김재섭. 전 최고위원하고 안규령하고 예상했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봤다는 점. 저는 김재섭 후보가 이기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 봤다는 점. 원래 전통적으로 강세 민주당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된다고 봅니다. 예, 강남벨트까지 봤죠? 그러면 서울 전체 한번 역서 볼까요? 네, 서울 전체는 48석 한 석이 줄어서 48개 의석이 있고요. 이 중에서 24 이렇게 이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보다는 조금 국민의힘을 조금 낮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153인가 막 이렇게 너무 의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이제 도봉, 갑, 안규령 뭐 이런 데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동대문 이런 데라든지 의석을 한 석씩 빼갖고 목표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네. 각 지금 8개, 전국 8개 권역을 쭉 나눠서 했습니다. 한강도 5개 벨트, 경기도 5개 벨트를 나눴지만 전체 권역은 8개입니다. 뭐 전라, 호남 지역부터 이렇게 쭉 나눠서 8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 총 합산을 하면 예상 의석수를 어떻게 봅니까? 예, 한 석이 늘어서 전체 254개인데요.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만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2석으로 150석이 됐네요. 과반 네. 딱 됐네요. 네. 지역구 의석수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100석을 왔다 갔다 한다. 100석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민주당이 이제 100석이 안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6석인데요. 아니죠. 기타가 2석이죠, 2석. 2석. 그러니까 무소속 하나, 심상정 하나 이렇게 해서 254석의 지역구를 저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전체 전국 의석수 이건 지역구만입니다. 지역구 254석 중에
이미 국민의힘이 150석 과반을 지역구 의석수만으로 달성 가능하다 봤고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 254석은 봤으니까 남은 46석 비례대표 한번 예측을 볼까요? 자, 비례대표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네, 비례대표는 46개인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종합을 해서 그걸 갖고 좀 계산을 했는데요. 국민의 미래가 20석 가능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 8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아마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14석 중에서 이게 진보당 3석을 주기로 했고 새진보연합 3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석은 민주당 의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 이 4석도 이 중에 2석 정도는 이제 진보당 계열로 이렇게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제 가져가야 되는 의석,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셋, 뭐, 8개 빼면 저는 최대 6석 정도밖에 안 된다. 비례대표에서. 그래서 6석 가져가려고 그 난리 부르스를 쳤느냐?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 전 민주당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 때는 중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집단은 지금 계속 왼쪽으로 하고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비례대표 예상수 국민의힘 전체 46석 중에 국민의 미래 20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8석 등등인데 변수들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줄고 조혁당이 조금 더 늘어날 변수는 지금 추세로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제 나오는 여러 통계들로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렇게 나눠서 예상 의석수를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역구와 비례를 합산한 총 의석수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국민의힘이 170석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116석. 근데 이제 여기에 뭐 진보당이나 이런 데 줘야 되는 의석들을 빼면 110석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8. 근데 사실 저 얘기는 제가 작년 5월부터 했고요. 이게 강서 재보궐 질 때도 지는 날도 그 얘기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대 129도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미친놈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 지금 국민의힘 170, 더불어 민주당 116석, 그다음에 조국은 비례 쪽이죠. 8석. 개혁도 뭐 비례 쪽에서 나오려면 3석. 뭐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약 한 달 전쯤에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그때는 167석을 해주셨는데 약 3석 정도를 조금 더 봤군요. 그러면 이후에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더 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국민의힘 170석, 170석 이렇게 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 방송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에 이 불온한 안개가 좀 끼어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안개를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그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 결과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70대 116. 자, 엄문혁에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계열,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을 얻을 것이다 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엄청 공격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180석을 맞춰버렸어요. 맞추기는. 그래서 엄문화라는 별명이 생겼죠. 지금은 국민의힘이 170석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전체 총 의석수 분석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일단 여론조사 한번 좀 공개를 해주시고 관전 포인트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음 주는 이원모 전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이 출마하는 용인 갑을 이제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개혁신당의 양양자 의원이 출마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도토리들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이길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제작진들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이게 3월 중순이 되면 우리 동시 접속, 동접이 10,000명이 될 거다. 네. 10,000명이 안 되면 저 그만두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네. 아직 5,000명도 지금 안 되지 않나. 그런 아닙니다. 오늘 한 8,900명까지 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10,000명 만들어 주시면 네. 제가 선거 끝날 때까지 이 금요일 방송 열심히 할 거고요. 만약에 네. 10,000명이 안 되면 다음 주가 아니, 마지막이. 수요일도 해주셔야 돼요. 금일 수요일도 잘해 주셔야 돼요. 수, 금. 저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10,000명이 안 되면 네. 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10,000명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동시 접속 10,000명 그렇게 달성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여론조사 지역 경기 용인갑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뭐 당시에 새누리, 미래통합당 이런 데서 8 내지 7, 8%부터 8, 9% 가까이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대선에서는 다만 이재명이 한 2.78% 승리를 했고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죠. 이상일 후보가 10.75%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갑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일단 뭐 조사는 ARS 조사도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막 차이를 기대는 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엄경희 소장님 모시고 지금 동대문 을 그리고 전국 의석수 예측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대정신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격전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주 그냥 또 분주하게 지내셨죠? 요즘 뭐 너무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곳곳에서 엄경영, 이름도 경영이라 경영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더 상종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엄경영의 총선 전망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짧게 해서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다루고 싶은 것은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짧게. 자,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요약하면 이제 큰 흐름이라고 보는데 엄 소장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 뭐 한 줄 평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요약이 가능하세요? 네. 일단 국민의 역사적 소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입니까? 한 줄이면 예. 한 줄이면 그렇고요. 이게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일단 유권자 지형이 여전히 유리하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사실 공천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이 이제 F쯤 되고 국민의힘은 한 B쯤 된다고 해도 뭐 욕먹는 일은 아니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야권은 여러 세력으로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이제 여권과 전체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진영 내에서는 같은 진영 내에서는 조국 혁신당 그리고 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렇게 이제 같은 진영 내에서는 또 대결을 해야 되고. 또 당 내로 가면 비명과 친명 이렇게 이제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거의 3중으로 지금 포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그러면 네. 세 가지로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기는 선거인 이유 세 가지인데 한 줄 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유권자 지형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다. 상대적으로 잘 된 공천이다. 세 번째는 야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분열이 있다. 한 줄 평으로 세 가지를 해주셨는데 일단 저 세 가지 중에요. 세 가지를 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엔 유권자 지형 유리만 한번 다뤄볼까요? 네, 네. 예, 유권자 지형이 유리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맞춰서 유권자 지형이 유리한지 그걸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세히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 지형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작년 5월부터 국민의힘 170, 민주당 120 이런 구도로 계속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10월 재보궐 때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강서 재보궐에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모든 뭐 언론 전문가 모든 사람이 다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는 그때도 꼿꼿하게 외롭게 그래도 국민의힘 170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한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선 성격인데 민주당은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여소야대잖아요. 여소야대. 그러니까 우리는 여소야대라고 부르지만 미국을 비롯한 이제 주요 선진국에서는 디바이디드 거버먼트.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번역하면 이원 정부 내지는 이원 권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정부는 반면에 국민의힘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 권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정부 권력이 큽니다. 정부 권력이 세긴 하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법률안을 이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거의 한 10건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부 발목을 계속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2020년 총선에서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이 이긴 거는 국회에 대한 저는 중간평가 성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정기조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에 들어가 보면 이재명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권자 지형인데요. 이 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민주당, 2030은 남녀로 나뉘어서 남자는 국민의힘, 여자는 민주당 이렇게 이제 팽팽하게 세대 그리고 젠더로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밑에서 설명드릴 건데요. 유권자 비중과 투표자 비중이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유권자 비중은 그러니까 뭐 민주당, 국민의힘이 팽팽한데 반대로 투표자 비중을 따져보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총선은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1%를 돌파하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대략 31.5%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제 우리는 유권자라고 그러는데 선관위에서는 선거인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지난 4.7 재보궐 그러니까 2021년 4.7 재보궐 때부터 굉장히 이제 그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40대까지는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연령별로 투표율 양극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50대는 이제 저희가 4050 묶어서 뭐 민주당 지지층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50대는 조금 다릅니다. 50대는 안정 희구 성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추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 끌어가고 국가도 끌어가고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요. 2020년, 2019년에는 이제 50대가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때가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엄습을 했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50대가 민주당 쪽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보면 지금도 경제는 대단히 안 좋고 또 민주당이 국정 발목을 잡으면서 주요 국정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난맥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50대가 지금 뭐 그다지 밀리지 않습니다. 되게 팽팽하고 밀려도 조금 밀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구체적으로 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표는 선거인 구성비, 즉 유권자 구성비인데요. 저걸 이제 60대 이상은 70대, 80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은 30.3%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투표한 사람들의 비중, 예, 투표한 사람들 중에서는 60대 이상 비중이 40.3%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포인트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중에 10명은 6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 비중은 대략 한 6.5 대 3.5 정도 됩니다. 6.5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3.5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거인 구성비 중에서 4050 비율은 38.1% 정도 되죠. 위가 38.1% 정도 되는데 이 선거한 사람,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들의 비중은 37%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제 1.1%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대 투표율은 거의 이제 균일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40대 투표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30을 묶어서 보면, 유권자 비중은 대략 32% 정도 됩니다. 2030. 그런데 투표자 비중은 22.8%로 굉장히 급락합니다. 그래서 2030 투표율이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선도 투표율이 77.1%였어요. 그런데 그 전 대선, 그러니까 2017년 대선은 77.2%였거든요. 예. 불과 0.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을 보면 이제 굉장히 그 편차가 큽니다. 60대 이상 투표율은 오히려 5%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50대는 거의 뭐 균일하고 또 40대부터 20대까지는 연령별로 5%포인트에서 10%포인트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쭉 하셨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선거인 구성비, 그러니까 유권자 비율하고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 투표자 구성비를 지금 나눴는데 크게 묶어서 세대별로 하면 2030 세대는 선거인, 유권자는 비율이 29.6% 비율인데 10% 실제로 투표한 사람은 21.2%, 29.6% 선거인인데 투표자는 21.2%, 그러니까 8.오히려 4%가 투표를 안 하는 줄어드는 현상이고 4050은 38.1%가 유권자 선거인인데 실제 투표는 37%, 1.1% 오히려 투표를 더 안 한다. 60대, 70대, 80대, 즉 60대 이상은 유권자가 선거인이 30.3%인데 실제 투표자는 40.3%, 10% 이상이 투표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넓은 60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게 계속 확인되면서 유권자 구성상, 지형상 굉장히 유리하다. 이걸 이제 데이터로 말을 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좀 어렵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이 짜증이 나시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2030이 이제 어떻게 투표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캐스팅 보트는 2030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특히 20대 남자가 보수 성향을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트렌드를 갖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2030 남자들의 국민의힘 지지율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2018년 초에 그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때가 이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남북 단일팀 논란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30 남자들이 그러니까 반발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019년 초에 이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이때가 코인 급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19년 하반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9월쯤 되면 이제 뭐 검찰 수사도 하고 청문회 한이 많이 이제 옥신각신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0%대에서 머물던 지지율이 조국 사태를 맞으면서 20%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총선 때는 다시 그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죠. 그래서 총선이 민주당 180석으로 결론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7월 재보궐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확연히 표시가 나죠. 이때 보면 그 초에 한 3월, 4월 경쯤에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030 남자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바꾸게 되고 그 민주당과 바꿔지게 되고 7월 재보궐선거 즈음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무려 한 40% 정도 되죠. 그래프로 대략 40%를 약간 넘게 되고 민주당은 20%대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지지율 추이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본인 때문에 20대 남자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합쳐져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기본 바탕에는 국민의힘의 그 기조랑 좀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정 효율, 그 다음에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고 뭐 경제 성장을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든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구조조정을 통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외교 정책 중에서 중국과 북한을 중시하는 대신에 미일 중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의 기조인데요. 20대 남성들이 대략 이 기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되고 있고요. 네. 뭐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아닙니다. 넘어가시죠. 20대 여성도 보겠습니까? 네, 아니면- 여성 예. 간단하게. 네. 네. 반면에 20대 여성은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게 양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20대 여성이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 이거는 이제 그 젠더 이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젠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그 처우라든지 뭐 기타 그 어떤 수준이 좀 낮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진보 성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그래프를 보시면 여성들도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게 대략 2021년 4.7 재보궐 선거를 기점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대선 무렵에는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더 올라가지만 국민의힘 지지도 올라간다. 그래서 20대 여성도 과거보다는 격차가 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17년, 18년엔 격차가 굉장히 크네요. 그때는 이제 뭐 거의 5%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 20%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30대 남녀 여성 정당 지지율 볼 겁니까? 아니면 넘어갈 겁니까? 30대 간단하게, 그러니까 네. 재미없으니까 묶어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0대도 남녀로 구분하면 남자는 국민의힘, 여자는 민주당가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컸어요. 2017년 대선 무렵에만 해도 거의 30대가 60%, 민주당 지지가 60%였고 국민의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당층보다 낮았어요. 무당층이 10%대인데 지금 몇 프로로 표시됩니까? 한 5% 정도 되죠. 이렇게 이제 낮았는데 30대 지지율이 쭉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오기 시작해서요. 2022년 대선 무렵에는
40%대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민주당과 격차가 거의 5에서 10%포인트대로 줄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저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유권자 지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선거인과 실제 투표자들 분석도 해보고 2030 세대 남녀, 30, 40 세대 남녀의 큰 이렇게 정당 지지도가 어떻게 지금 기준으로 하면 7년, 8년 전에는 격차가 보수 정당하고 좌파 정당하고 차이가 비교적 2030 세대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있는 데이터를 그래프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격전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격전지 오늘 5곳의 격전지하고 한 곳의 특이 여론조사 분석하는 지역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격전지 뽑은 5곳은 첫 번째 지역을 다뤄볼게요. 인천, 계양을 원효룡과 이재명 요 대결 지금 격전지 분석을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양을이죠. 이른바 명령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사실 인천에 13개 지역구가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계양구청장하고 부평구청장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지자체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가장 강세 지역이 계양 가불하고 부평 가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검단 신도시 인천 서구 을도 지난번 그 총선 때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거의 한 60%포인트 이상을 득표해서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최강세 지역이 이렇게 5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 강세 지역 중에서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계양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계양을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5번 이겼고요. 국민의힘이 한 번인가 2011년인가 그때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한 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체적인 최근 선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키우기가 조금 어렵겠군요. 네. 자,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20%포인트 격차가 났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 반면에 9%포인트 정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2.2, 윤석열 후보가 43.62, 이렇게 이제 격차가 많이 줄어든 8.5%포인트 차이네요. 네. 그 다음에 보궐선거에서는 윤현선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갔는데요. 저건 의사 출신이죠. 이재명 후보가 55.2, 윤형선 후보가 44.75. 그래서 양 후보의 격차는 10.49%인데요. 선거 중반에는 한 5%포인트까지 추격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보궐선거 중반에. 그런데 결국 최종 스코어는 저 정도 차이가 났죠. 그리고 계양구청장 선거는 이제 상당히 줄었죠. 민주당 윤한 후보가 51.48,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병택 후보가 45.43 이렇게 해서 6%포인트 정도 격차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바탕은 좀 좋지 않다. 민주당에 다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 최근 여론조사가 이제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조사한 게 바로 저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첫 조사를 이제 2군데 했는데 그 2군데 중에 하나가 저기였고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8%, 원희룡 전 국토장관이 32% 이렇게 해서 16%포인트 격차가 났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이게 실제로는 이게 한 8, 9%포인트 차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설명보다도 더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2월 13일, 14일 이제 저때가 바로 그 설날 연휴 직후죠. 네. 그래서 한 2주 딱 지나서 조사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2주 후에. 네, 그런데 격차가 많이 줄어서 이재명 대표 49, 원희룡 전 장관 41. 딱 절반으로 어쨌든 데이터만은 절반으로 줄었네요. 맞습니다. 격차가 절반으로. 네, 8.1%로 줄었고요. 그리고 최근 3월 초 조사는 경인일보가 KS 오하이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요. 네. 무려 3.6%포인트까지 와.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3.6%포인트면 오차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원희룡 후보가 뒤진다고 하기도 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경합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전 국토장관이 그러니까 설사 아쉽게 패배하더라도 저렇게 선전을 하면 주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 13개 지역 중에서 일단은 이제 부평갑을, 계양갑을,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를 끼고 있는 인천 서구울, 서구울은 이제 접전일 것 같은데요. 나머지 지역은 다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8대5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8이죠. 그런데 부평 갑을이 지금 민주당 공천이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 갑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노정면 후보라고 그 YTN 기자 출신이 있어요. 예. 노조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그 좌파 언론인으로 이제 이름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공천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다자대결 구도가 부평갑에서 그대로 이어지면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 승산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평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홍영표 의원이 오늘 탈당할 가능성이 있죠. 오늘 네, 기자회견 예고돼 있는데 혹시 탈당했는지 그런 기사가 뜨면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부평도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인천이 과거 민주당처럼 그 2대 8인가? 2대 9. 9대 2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다. 11대 1. 13석이니까요. 2대 11이었죠. 네, 그러니까 2대 11. 네. 완전히 역대잡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일 먼저 지금 인천 계양을 원희룡, 이재명 분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저 표 보여주시겠어요? 최근 여론조사 펜앤마이크가 조사한 1월 말 조사 16% 격차 이재명이 앞섰는데 그 2주 후에 이재명이 이긴 게 절반으로 줄었네요. 8.1%, 16%에서 8%. 또 2주 후에 KSOI 사회 여론연구소인가요? 여기서 조사했는데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3.6% 줄었다. 경합 현재 열세다. 그러나 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원희룡 현재는 열세지만 저렇게까지 줄었으면 이제 막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겠네요. 다음 격전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성동 갑 한번 볼까요? 윤희숙 대 전현희. 문제의 논란이 많은 전현희 임종석을 제끼고 왔는데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쪽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긴 이름이 참 재밌어요. 전현희. 인연이 아니고 전현희. 이름이 좋습니다. 중구성동 갑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여기가 상당히 그러니까 서울 공략의 최전방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한강벨트, 저는 이제 되게 한강벨트에 대한 규정도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제 서쪽으로는 양천 가불부터 동쪽으로는 강동 가불까지 9개 구로 보거든요. 9개 구, 15개 선거구가 있는데 여기만 유난히 저기 그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네 구청장이 있는 이 지역을 민주당이 이제 그 방어하지 못하면 한강벨트가 다 무너지고 이게 그 국민의힘의 북상을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그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구 성동구가 종부세 벨트로 묶이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은 KDI 교수 출신이죠. 대표적인 경제통이고 전현희 후보는 일종의 이제 정치꾼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경제 전문가와 정치꾼 네. 전현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 대 정치, 경제 대 정장 이런 구도도 성립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종부세 벨트는 경제 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해보나 마나 윤희숙 후보가 이겼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또 개표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되니까 개표는 해야죠. 그래서 민주당 강세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이제 이번 그 총선을 끝으로 민주당 강세는 종을 치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다음 데이터를 한번 보고 데이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데이터 한번 볼까요? 예. 근데 이 지역도 저희가 여론조사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임종석 실장하고 임종석 전 실장하고 윤희숙 전 의원하고 했었는데 내용,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조금 전데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이기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는 홍익표 의원이 54.25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3.32% 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51.83 이렇게 해서 8.32% 포인트 정도 이겼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는 정원호 구청장이 15.21%로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긴 거는 그 성동구의 어떤 그 지역 판세가 바뀐 게 아니고 네. 정원호 구청장이 이게 그 뭐 그러니까 아줌마들, 여성은 아니고 그러니까 4050 중년들한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무슨 뭐 바람무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개인기로 의해서 당선이 된 거고요. 정 구청장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저기를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임종석이 저쪽에 기반에 뿌리가 있을 만한 하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임 전 실장을 경선에 붙여주게 되면 정 구청장이 이 조직을 동원해서 경선, 그러니까 이 개딸들의 어떤 선거 개입을 그러니까 무력화시킬 거라고 우려를 했기 때문에 아예 컷오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종석 실장이 갑자기 탈당한다고 했다가 3일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 장안료를 선언한 상태다. 그래서 뭐 저기는 그러니까 선거를 해봐야겠지만 전현희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따돌릴 거로 봅니다. 윤희숙 승리. 윤희숙 승리 딱 찍었습니다. 격전지 중성동 갑 윤희숙 승리 했고요. 다음 격전지 가볼까요? 네, 최대 관심 지역 중에 하나죠. 인천 계양을이 관심 지역 중에 하나면 서울의 마포, 을 굉장히 관심 지역이죠. 함은경, 정청래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이쪽 지역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포를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정청래 의원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그렇고 이 장경태 동대문에 출마한 장경태 의원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정청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과연 그런 염원이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정청래 데이터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이제 53.75%를 얻어서요. 김성동 의원을 16.97% 포인트 차로 이겼는데요. 김성동 전 의원은 김수환 전 국회의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다만 좀 이렇게 좀 파워풀하지 못한 측면도 좀 있다. 굉장히 성실한 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그 전략공천을 통해서 함경 후보가 오게 됐죠. 저는 이제 김정동 전 의원께서 열심히 도와서 승리를 일구고 또 선당 우사 이런 개념으로 이번 총선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는요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대략 이재명 후보가 이기긴 이겼지만 2.58% 차이, 2.58% 포인트 차로 이겼고요. 여기서 이제 마포 갑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큰 차로 이겼고 마포 을에서는 이제 조금 졌습니다. 그래서 마포 갑과 을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강수 후보가 48.73%를 득표해서 이게 6.5% 포인트 차이가 아니죠. 저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네, 잘못됐네요. 2점 몇 프로일 텐데요. 네, 한 2% 2%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요. 저는 이 지역도 개발이 많이 돼 있고 또 종불세 매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판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기 표시는 이제 경합 열세지만 사실상 저는 이제 경합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신속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상으로 또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없는 운동권 대표적인 586과 그리고 이제 이 운동권에서 보수로 전향한 함은경 후보의 어떤 그 대결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이선 후퇴하게 되면 가장 이제 그 자리에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아바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의 아바타 그리고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비밀 병기 이게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마포을 아까 이제 언론에서는 운동권 빅매치라고 했는데 현장에 가면 지금 오히려 생선 장수 함은경 정치꾼 정청래 이렇게 대별된다고 그래요. 상인하고 정치꾼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마포을 살펴봤고요. 다른 격전지 경기도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원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원은 5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남경필 의원이 수원을 대표하는 남경필 전 의원이 수원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는데 남경필 전 의원이 빠지면서 좀 이렇게 굵직한 차기 주자로 불릴 만한 사람이 수원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좀 약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굉장히 이제 힘든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수원은 사실 반도체 벨트의 최전선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상당히 역점을 두고 수원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하철 지하화라든지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수원을 이제 목표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은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원도심 팔달구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남경필 의원이 5선을 역임한 지역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민주당의 김영진,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입니다. 그래서 재선 여기서 이제 2번 당선이 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팔달구는 국민의힘 탈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로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수원병 선거 데이터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자, 21대 총선은 10.53% 포인트인데요. 격차가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격차입니다. 저 정도면 지금은 박빙 상태 내지는 국민의힘 우세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선거도 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도 거의 차이가 없었죠. 0.57% 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이겼는데요. 지금 여기 김영남 당시 후보가 개혁신당으로 갔죠. 예. 그래서 뭐 김영남 후보도 훌륭한 분인데 만약에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웠으면 아마 지방선거 때 수원시장은 탈환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시면요. 2월 19일, 20일 뉴데일리와 프레시안이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저는 지점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뉴데일리는 이제 보수 매체고 네. 프레시아는 네. 좌파 매체인데요. 네, 대표적인 좌파 매체인데 두 개 언론이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왜 이렇게 하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자 박문규 전 산업장관이 51.8%,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40.8%. 그래서 무려 9.0%포인트나 차이가 나서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여론이 변했나? 깜짝 놀랐는데 경인방송과 인천방송이 한길 리서치에서 의뢰한 조사가 이제 3월 3일하고 4일 엊그제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그 격차가 뒤집어져서 김영진 의원이 2.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요. 저거는 이제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그냥 경합이다, 팽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전에 조사했던 경인일보가 KSOI에 의뢰해서 조사한 거죠.
여기서도 김영진 의원이 0.5%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격차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길 리서치 조사나 KSOI 조사나 저 정도 격차라면 연령별 투표율 차이 그리고 이제 적극 투표층 이런 것들로 계산해 보면 2~3%포인트 정도 박문규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90% 이상 저는 국민의힘이 탈환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원, 경기 수원병, 박문규, 김영진 두 사람의 선거 받고요. 박문규 승리한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요. 격전지 분석 또 하나 하죠. 경남으로 내려가 볼게요. 양산을 지역 김태우 후보, 김두관 후보 두 사람 다 전임 도지사도 하고 군수도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 양산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김태호 전 지사, 김두관 전 지사.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여러 가지로 좀 닮은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전 경남지사 출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각 당에서 차기 주자. 만약에 김두관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이 차기 주자로 이제 부상할 수도 있고,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서 무난하게 당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총선 이후에는 국민의힘 차기 주자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모두 굉장히 친화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입니다. 저 두 사람은 악수만 한 번 하면 바로 상대방을 지지자로 만들어버리는 마법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이게 서울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강서을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박민식 전 보훈장관 열심히 돕기로 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그런 친화력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김용태 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이제 친화력을 갖고 있고, 지금 신상진 성남시장도 비슷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지난번에 그 양산 을에 가서 이기긴 이겼는데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1점 몇 프로포인트 정도 간신히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사실 그 지금 부산의 북강서갑이 선거구가 조정이 됐죠. 예. 강서갑을 이렇게 돼 있고 또 강서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의 강서구하고 경남 양산이 낙동강 벨트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어느 당이 갔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저 두 곳을 가지게 되면 낙동강 벨트를 다 탈환하는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갖게 되면 낙동강 벨트를 민주당이 다 지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한번 가보시죠. 네. 데이터 한번 보시죠. 예. 네. 지금 나왔습니다. 21대 총선 1.68%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무려 9.79%포인트 차로 이겼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무려 24.11%포인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격차와 지방선거의 격차, 그 사이쯤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면 뭐 무난히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첫 조사한 게 2월 17일에서 19일 사이인데요. 이때는 김태호 의원이 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가자마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도 3%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 꽃에서도 했네요.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 꽃에서 했는데요.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 네. 1.7%포인트 차 났고요. 그다음에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는 11.3%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노리서치 조사가 굉장히 적당하다고 보고요. 저 정도 격차로 김태호 의원이 낙승할 거로 봅니다. 10% 정도는 차이가 난다. 네. 예. 김태호 승. 여론조사 꽃은 언제 설명을 해 주시려고요? 우리 대전 서구 안 갑니까? 예. 그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 남았죠. 특이한 여론조사 분석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대전 서구을 양홍규, 박범계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죠. 예, 그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전은 7개 선거구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7개 지역을 모두 싹쓸이 했습니다. 대전을 조금 나누어서 간단하게 한 1분 설명해 드리면요. 대전 서구 가불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호남이 있고 그 다음에 논산이 있고 논산 쪽에서 대전으로 유입하는 그런 이제 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세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중구, 그 다음에 대덕, 동구 여기는 이제 대체로 보수가 강세입니다. 특히 대전 동구는 이장호 대전시장의 지역구였죠. 또 대덕은 이제 과학벨트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요 세 지역은 뭐 무난하게 동구, 대덕, 중구 여기는 이제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탈환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성, 가불은 전통적으로 대전에서는 스윙보터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정당이 계속 승리하지 않고 뭐 표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대전 서구 갑을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탈환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데이터 한번 보시죠. 네, 여론조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론조사 꽃 결과를 한번 보시죠. 여론조사. 예. 네, 김어준 대표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결과인데요. 그 전에 이제 간단하게 총선 결과 보시죠. 지난 총선 격차 16.74%포인트 차이 났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 대통령이 6.64%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서구청장도 이겼습니다. 6.51%. 그래서 저 구청장을 이긴 것이,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격차가 거의 같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조금 더 얻을 줄 알았는데 거의 못 얻었다 이렇게 보면 서구도 좀 그 여론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2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는데 양홍규 후보가 예비 후보가 45.3%를 얻어서 박범계 의원을 6.0%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양홍규 예비 후보는 대전시당위원장을 이제 계속 맡고 있으면서 대전에 대한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서구에 굉장한 지지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 꽃이 조사를 하면 사실 한 5%포인트 정도 민주당한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 꽃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설립할 당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설립을 한 그런 그 기관이고요. 그리고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신뢰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 홈페이지 가시면 여론조사 꽃에 대한 이 조사 결과가 이제 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여론조사 꽃은 진보 성향, 즉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지도가 보통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신뢰도도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 전화가 가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우스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뭐 여론조사 기관 효과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번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MBC에서도 패널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MBC 패널 조사에서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하우스 이펙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BC가 구성한 패널들은 굉장히 친 MBC적인 그러니까 진보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MBC 패널 조사만 민주당한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우스 이펙트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전지 대략 6개인가요? 네, 6개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인천 계양을로부터 해서 대전까지 좀 6개 격전지
다뤄봤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려니까 뭐 상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하고 핵심 포인트를 위주로 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뭐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 그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에 하시겠습니까? 네, 다음 주 금요일 하겠습니다. 예. 오늘 YTN 여론조사,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있어요. 격차가 나는 것이 조금씩 있는데 그건 다음 주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용을 좀 분석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엄경수 소장님이 처음으로 수요일에 격전지 분석 해주셨습니다. 엄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